예. 자, 북맹.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 북맹.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아니, 박근혜 때죠. 박근혜 때 우리 김진영 교수님,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 전 카이스트 교수님 모시고 북한을 이야기 여러 번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남북 관계가 전쟁 바로 직전에 위기다 해서 또 김진양 의장님 모시고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언제 직함이 이렇게 되셨어요? 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는 3년 전에 만들어진 예. 사단 법인입니다. 예. 남북관계 통일평화 쪽에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예. 변호사들, 실제로 대북 경제력 사업을 하셨던 분들까지 망라된 그런 사단 법인입니다. 제가 밤에 이제 가끔씩 걸으면서 이렇게 예. 나름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면 남북 평화에 관련한 부분이 제일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보수라고 할지라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명적이죠. 예. 이 영역은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아니고 치명적인 평화와 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 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다른 논란들을 떠나서 우리 의장님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전 개성공단 이사장 하셨고요, 관리위원장 하셨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하셨고요,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통일외교안보 행정관, 그리고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개건연구위원, 정치학 박사십니다. 이 분야에서는 물론 이쪽 전문가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 북한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단순히 그냥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생각 속에서 관념 속의 위기로 봐요. 그런데 목전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기여서 사실은 이 일촉즉발, 백척간두, 풍전등화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쟁적 위기가 상승되어지는 구조적 위기가 항존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 위기를 촉발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 무개념, 이것이 너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국지전이 발생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상황, 임박해 있는 위기인데, 정작 더 큰 위기는 위기가 왔으면 우리 사회적으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학자들도 언론도 무엇보다 정치 권력은, 정부는 그 위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모른다는 이야기죠. 전 그게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입에서 일전불사, 확전불사, 일전불사. 전쟁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살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라서 사실 우리가 체감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전쟁은 제가 전쟁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 이 세나를 들으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전쟁의 상태, 전쟁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전쟁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전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완벽한 무의 상태입니다. 완벽한 지옥, 완벽한 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완벽한 무의 상태인데,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무엇이 없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무예요. 사람도 생명도, 물질도 건물도 재산도, 공동체도 가족도, 윤리도 도덕도, 가치도 규범도, 법도 질서도, 진보 보수, 좌우, 자유평등, 인권, 정의와 불의, 모든 것,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역사니 미래니 완벽한 무, 그리고 그 완벽한 무의 세상을 향한 슬픔도 회한도 눈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으로부터의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관념 속에서 전쟁이 참
처참하지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어슬렁어슬렁거려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어디 관심 없는 어떤 작은 나라에 자기들끼리 내전 벌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국지전은 말입니다. 예. 100% 자동 미국이 본토가 포함되는 전쟁입니다. 북측의 군사 전략을 보면 여기서 따끔따끔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동부가 미국 본토까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걸 계속 이 엄청난 거시적인 전쟁적 위기 구조를 모르니까 계속 도발하는 거예요. 서로가 싸움 직전에서 주먹을 들고 서로 때리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먹을 내려놓고 앉아서 서로 왜 그러니? 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적 위기가 실제로 터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고 한마디로 경거망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경거망동의 결과는 전 국민들에게 완벽한 악을 야기시킨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이걸로 끝날 수가 없다. 거시적 구조에서 보면 거의 세계대전 수준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북측의 군사 전략을 잠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냥 휴전선 일대에서 포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국지전 정도 아니겠어?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지는 뭐 심각하면 연평도 포격 정도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지전을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죠. 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지전도 사실은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국지전을 조성해서 최대한 이득을 가져가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 그 국지전이 남과 북에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국지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자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적 책임으로 귀결시키고 미국 본토를 괌이든 하와이든 알래스카든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하겠다라는 게 북측의 전략이에요. 듣자마자 오싹해져요 지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몰라요. 우리끼리 문제로 보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러니까 미국 본토라는 게 핵무기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이 전술핵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전술핵은 일본과 남측을 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전략 핵무기는 원래도 계속 고도화시킨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난해에 한미일 역사상 최고의 전술핵들이 동원되어지는 훈련이 지난해 내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북측도 강대강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이미 전술핵이 동원되는 군사훈련 연습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미국이 의도했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시위였겠죠. 그러면 이유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북은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휘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제전선에서 바람막이 내지는 돌격대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겠다 그러거든요. 한국은 한국대로 전술핵으로 다 상대하면서 미국은 전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술핵이 동원된다는 이야기는 전략핵무기도 많이 동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북이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건 남북만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한국전쟁의 재판이잖아요. 그 한국전쟁 속에서 남북이 작살나고 누가 제일 좋았습니까? 일본, 미국이었죠. 그 꼴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난해 북이 9월 달에 법으로 발표했던 핵무력 정책 입법화 공개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럴 때 핵무력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 쓸 수 있도록 당신들 오판하지 마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선제 타격 옵션은 사라졌어요. 북에 대해서. 왜? 선제 타격 옵션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킬체임과 해서 북측에 수뇌부를 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북측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6가지 상황을 뒀어요. 자신들이 핵을 미국으로 날리는 6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킬체인 선제 타격이 됐다 하더라도 북의 수뇌부가 최고 지도부가 맞았다 하더라도 북의 핵은 자동 발사예요.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북이 지도부가 다 사라져도 북이 갖고 있는 모든
전략 핵무기들은 미국으로 날아간다라고 법으로 명시해놔 버렸어요. 그걸 또 미국에 공개했어요. 해볼 테면 해봐라.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판하지 말아라고 한 건데 이 상황은 뭐죠? 여한 어떤 경우에도 국지전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시작전 지휘권에 근거해서 발동됐다고 보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톤다운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태. 굉장히 아.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나가니까 계속 바이든도 미국 NSC도 노 하지 않습니까?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것이죠. No. No. 거의 넙 수준에서 넙. 아니야.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모르는 게 이런 북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알면 조심조심 하겠죠. 제가 아까 전쟁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잘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쟁에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자비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해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생존밖에 없죠. 완벽한 타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리를 좀 잘해야만 안전한 구조가 돼 있는 상태. 예. 거시적 구조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 시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환경으로서 왜 이게 전쟁적 구조가 심각해졌냐? 전쟁구조의 거시적 구조를 잠시만 설명드려보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협정 체제, 전쟁의 일시적 정지, 휴전 체제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끝났어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안 끝난 땅이야.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났으면 당연히 정부는 평화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종전을 하든 평화협정을 체결하든 대북 평화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전쟁이 안 끝난 마당에 대북 적대정책을 공개적으로 전면화했어요. 선제타격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꾀했던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또 아래를 들고 있죠.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하고 맞물려 있어요. 전쟁이 안 끝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전면화했는데 그 배후에 소위 말하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미국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 러시아를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은 강대강 정면 승부 전략을 채택했어요. 묵고하지 않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대응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포를 쏘면 북도 포를 쐈고요. 한미일 군사연습 훈련하면은 똑같은 군사훈련 위치하고 똑같은 거리에다가 북은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었어요. 부산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핵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똑같은 거리에다가 북은 미사일을 쐈었어요. 각도만 틀어가지고. 이 엄청난 점입가경의 전술핵과 전술핵이 붙었던 거예요. 실온. 그게 다 전술핵이 동원되었던 훈련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내려놔야죠.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 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사포에다가 전술핵 탑재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술핵이란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전략핵은 메가톤급 이상. 그 본토를 타격하는. 예. ICBM 쏘아가지고 자 본토 나가죠. 전술핵은 핵 지뢰, 핵 배낭, 핵 기뢰까지 그리고 방사포 앞에도 전술핵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거. 킬로톤 수준에서. 참. 야, 최근에 그 일본 구구 인터뷰를 보니까 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야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의 전략이에요. 30년 정체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전략이에요. 군국주의 부활은 앞에 하는 것이고 사실은 대중국 우리하고 중국 속에서 엄청 압박당하고 있죠. 그건 일본의 극우 유튜버라고 할 필요 없이 일본 정치권의 속셈입니다. 전략적 의지죠. 근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평화를 강조하진 않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우위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직설이 못하게 하겠다 그 전략이에요. 근데 니들이 도발하면 도발한 만큼 갚아줄게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인기 같은 경우도 무인기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무인기 보내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전쟁이 발생하는 전통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의 두 가지 경우는 뭐냐? 첫 번째는 힘과 힘의 우열이 압도적으로 기울 때 한쪽이 한쪽을 완벽히 때려도 때린 쪽이 아무런 피해가 없을 때 전쟁이 납니다. 힘이 비등비등하면 때리면 서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못 때려요. 아, 진짜 그러네요. 공포의 균형이에요. 어. 보십시오. 미국은 왜 북을 못 때릴까요? 때리면 미국도 작살 나거든요.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소폭탄까지 시험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리면 본인들도 엄청나게 다치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 힘의 우열이 있으면 생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냐? 완벽히 무지할 때입니다. 무개념, 무지. 이 무지와 무개념이 오판을 만들어요. 저 말을 듣자마자 윤석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정책, 경제정책이 아니고 전쟁과 직결되는 안보의 영역이다 말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생존권이 걸려 있어요. 그 무지와 무개념이.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이란 건 말입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구와 제도예요. 수십만 장병들이, 군이, 수십만 관료들이 대통령 사람한테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제도와 기구에게 충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명령을 수명하고 그 대통령이 무지 무개념에 어떨 때는 술도 덜 깨가지고 툭툭 던지는 이 말들 때문에 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이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이 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딱 그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방금 그 무인기 말씀하셨죠? 제가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진짜 가슴이 서늘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최초의 무인기가 나왔을 때 우리 합참 작전부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미상 궤적, 즉 이 궤적, 항공 궤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포착이 되긴 했는데 저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상 궤적의 정체불명의 무인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북한 무인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북한 무인기로 일반화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인기로 휴전선 일대부터 서울 하늘이 뚫린 건 팩트인데 정작 그 무인기를 잡지 못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바다에 떨어졌는지 무슨 산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북에다가 2배, 3배 응전을 하자. 우리 무인기를 북에 침투시키라 라고 사실은 전쟁 명령이죠. 전쟁 명령이에요. 그거를 지시를 한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는 국방부 합참 발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세대를 북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추정에 근거해서 북한 무인기일 것이야 라는 추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작전에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직접 그 말을 한 거예요. 2배, 3배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에 침투시키라. 확전을 각오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의장님, 그 질문이 저는 이제 무인기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인기라는 거 보고 답정 넣어. 북한과 어떤 관계에서 강대강으로 가겠다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읽혔냐면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로 읽혔거든요. 이미 그런 건 없어요. 개념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동호회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수시로 보내더만요. 그 자체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 10년 전부터 동부전선, 중부전선, 설악산 이 일대에서 올려가지고 우리 아마추어 동호회 드론 같은 거 무인기 띄우는 그런 동호회에서 금강산 사진 찍고 합니다. 이거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왜 이쪽 서울하고 이쪽에 못 올리니까. 그런데 날려가지고 금강산 위에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다가 다른 산에 가가지고 못 찾는 것들도 태반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일본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누군가가 한반도의 전쟁적 군사적 긴장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무인기를 띄운다 칩시다. 정체불명의 무인기를 띄웠어요. 휴전선 일대에서 띄웠어요. 남도 북도 쏠 겁니다. 그거. 누가 올린지도 몰라. 상대방 서로 남은 북은 남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불안한 전쟁체제 분단체제거든요. 사실은 아까 그 대통령의 우리 무인기 북 침투 지시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정전협정 자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친 것 같고요. 5천만 국민들의 이 일촉즉발의 전쟁적 위기가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두제 대세 보냈을 때 북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사했으면 어떻게 돼요? 확전이죠. 이건 매뉴얼이에요. 발사하면 우리도 발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전을 각오하고 지시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 다음날 알았거든요. 보도에 의해서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우리 군은 알겠습니다. 명령을 따르신다 해놓고 안 보냈을 수도 있다. 아,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이 천안함 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버블제트 어뢰로 폭파됐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천안함 그걸 계기로 오이사 조치 다 취하고 네. 그러면서 뒤에서는 네. 북한 대표단 만나가지고 비슷한 프로세스네요. 니들이 한 것으로 해달라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무인기 핑계로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저는 거기까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예. 남북 정상회담을 반전 효과로 노리는 게 아닐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최초에 천안함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언론한테 좌초라 그랬어요. 그냥. 북이 한 게 아닌 예. 아닌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좌초로 보인다고. 그게 최초에 이함대에서 보고했던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다 그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옛날에는 시대가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한나라당 후보 나왔을 때 중국에서 북측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정기관들 그렇죠, 그렇죠. 아. 총 쏴달라. 휴전선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총 좀 쏴달라. 돈 거래했죠. 북풍 공작이었습니다. 자기 대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휴전선에서 북측이 몇 발만 쏴주면 수월하게 돈 줄 테니까 이걸 북측이 폭로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냥 쐈딱 하면 됩니다. 무인기 뜨면 됩니다. 이거 도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무인기 동호회에서 올려가지고 못 찾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보고 신고하면은 그 100% 다 북측 무인기예요. 거기 파란 매직으로 1번 쓰고 있으면 되네.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야기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한심한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 관리를 대북 적대적 정책을 전면하는 기조로 가게 되면은 북의 입장에서는 이미 적으로 판명된 상황 속에서 그래 1927년 모든 것을 적대한다라면은 우리도 맞대응하겠다고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사이가 나쁘면 상대한테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타격하는 거죠. 그렇죠. 사이가 나쁘면 사이가 좋으면 물어는 보죠. 그렇죠. 그것도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게 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뜨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런 게 발견됐다. 귀척으로 의심되어진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서로 접점을 찾겠죠. 최초에 이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기 사태가 최초에 나왔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찍혔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 그 무인기에서 나왔던 그 카메라가 해서 우리 구글에서 보는 것도 비슷해요. 그 정도. 그것도 그냥 아주 조잡한 니콘 카메라 하나 안에 있었대요. 그런데 굳이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북에서 성주 사드 기지죠. 그까지 가가지고 찍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송리산인지 중간에 어디서 이제 떨어졌대요. 그 항공 궤적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써도 무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적과 내통했냐고 물어보는 정권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소위 어떤 새로운 메카시즘 형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불가능한 상태.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심지어 야당까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 제기를 못하는 상태. 엄청난 메카시즘이죠. 네. 근데 이게 전국 불안과 군사적 긴장과 전쟁적 위기로 북은 읽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근데요 이게 다시 한번 저 세계로 한번 나가 볼게요. 예. 그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인도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지
한국의 전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명료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은 2012년도에 죽은 일본의 아베가 제안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군국주의가 필요해. 네? 아베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위해서 깃발을 들었던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아베 전략, 아베가 시작했다. 예, 아베가 제안했고 트럼프 미국이 옳다구나 받았어요. 미일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래요. 이 요지는 뭐냐?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봉쇄예요. 어떤 식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쿼드가 있죠. 미국, 쿼드. 일본, 호주, 네 나라. 인도. 이 쿼드, 대중국 군사적 대형체예요. 한마디로 소련을 몰락시켰던 지금도 건재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있죠. 나토가 생기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생겼던 겁니다. 여하간에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나토와 같은 것을 미국과 일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쿼드가 있고 그것 외에 오커스라고 있어요. 호주, 영국, 미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이에요. IPF 마찬가지. 예. 경제협력체예요. 112개 국가. 이 많은 것들을 왜 하는가? 한마디로 중국을 잡으면 잡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휘권을 갖고 있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은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은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뒤에 있고 지휘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그 앞에 최전선에 대한민국,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총알바지. 총알바지예요. 그리고 일본은 완장 차고 있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상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냐.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이 인도태평양 전략 공동성명을 내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했어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대중국 견제와 대러시아 적대 전략이에요.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왜 중국을, 왜 러시아를 적대하는 겁니까? 북도 모자라서. 한마디로 자해 행위예요. 예.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어요. 지금 이라크,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아크 부대 가가지고 이란을 적대하는 발언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참사죠. 미치겠네 진짜. 진짜. 저번에 G20 갔을 때도 러시아, 중국 또 욕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그 중국, 러시아를 적대했던 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 미국이, 일본이 대만 문제를 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줄 아세요? 중국을 자극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은 묵과하지 않겠다.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제주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정 관세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은 전술핵을 또 동원하겠대요. 이 상황에 만약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중국과 미국, 일본,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 입장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군사적 충돌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 제일 먼저 때리는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미중이, 미일이 붙었을 때, 미중이,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붙었을 때, 군사적 행위가 시작됐을 때 중국 입장에서 가장 만만하게 때릴 곳이 있어요. 괌일까요? 오키나와일까요? 하와이? 아니 미국 본토? 아니에요. 평택이에요. 아, 그러네. 미군 기지 있는. 캠프 험프리스예요. 소름이 쳐.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전 세계 미군들의 순환 배치의 거점이에요. 캠프 험프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예요.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이 캠프 험프리스는 이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이란 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병참 기지예요. 사드부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대중국 봉쇄 전략의 최전선이잖아요. 대중국 봉쇄 전략의 최전선에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지난해 이렇게 발표해놨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지역 내 모든 동맹국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동맹국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괌이든 오키나와든 바로 못 때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캠프 험프리 같은 미군 부대를 때리면서, 최전선의 부대니까 때리면서 협상을 제안할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 때 당시에 조선을 먹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이 땅에서 싸웠죠. 러일전쟁 당시에 조선을 먹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저 엄혹한 전쟁적 군사적 긴장을 이 한반도에 우리가 다 안아야 되죠? 이 상황을, 이 역사인식을 윤석열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겠대, 막 스스로. 그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적으로 스스로 하겠다 그랬어요.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 완장을 채워주지도 않았는데 네? 하겠다 그랬어요. 진짜 무슨 조폭 행동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할게요. 그냥 칼질 이런 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용서가 되죠. 아, 진짜 이 평택을 때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자 오싹해진 게 평택은 서울에도 가까워요. 평택은 대중국 전진기제 최전선 부대입니다. 아, 피벗 아시아, 전통적인 서구 유럽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최전선은 대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 딱 버퍼링하고 있는 여기가 한반도다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중 군사적 긴장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작살될 거예요. 북은 이 상황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보고 있을까요? 결코 보지 않습니다. 미국을 반드시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왜? 한반도의 전쟁은, 남북 전쟁은 무조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 감별 좀 해주세요. 북맹 감별 시작해서 뭐냐면 윤석열이 저러고 다닐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신만큼 못해서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데서 그렇게밖에 못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큰 판을 벌 줄 알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한국의 입장 이해하고요. 북한과 미국과 동맹이라는 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경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 딱 서가지고 칼 들고 지금 북한 죽이겠다고 덤비는 약간 망나니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망나니. 천방지축. 생존권인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끝끝내 바이든부터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안 한 게 있어요. 쿼드 가입. 안 된다. 그렇죠. 쿼드 가입.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주권적 문제이고 한중 관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코드 가입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No. 필요 없어. No. 저는 이건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왜 바이든은 no 했을까요? 선도적으로 코드에 가입하겠다는데 왜 no라 그랬을까요? 끼워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알아서 할 거니까 굳이 뭐 그거 들어와가지고 자네가 이런 격이에요. 보십시오. 쿼드 다극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거냐? 인도 같은 경우에 쿼드 대중국 군사 견제 이 기구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인도는 완벽하게 자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요. 쿼드 무조건 미국 말만 안 들어요. 이게 힘을 못 발휘한다고 사실은 미국 주도로 일본이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호주 마찬가지예요. 중국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입은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은 아까 망난이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막 보고 있으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어야 되는가? 이게 이렇게 역사가 가도 되는가? 한마디로 막 눈 뜨고 목불인견, 처참함, 참담함, 그 모든 속된 말로 민망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에요. 부끄럽죠.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대충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물론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을 몰라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돼. 북한에 압도적으로 힘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미국과 지금 뭐 미국과도 그 연합훈련 같은 거 뭐 북한이 쫄만한 거 막 계속 보여주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전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두 가지 아까 전쟁이 나는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합치되죠. 뭐냐, 첫 번째, 미국도 북을 어쩌지 못해요. 지난 수십 년간. 왜? 군사적 공포의 균형이 성립됐기 때문에. 때리면 맞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을 좀 허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인식 오류가, 인식 오판이 있죠. 그리고 무지하잖아요. 무개념이잖아요.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전략 전문가들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화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나마 다행이다, 전작권이라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다,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자괴감. 그러니까요. 이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또라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라이가 또라이끼리 부딪혔을 때가 전쟁이 제일 큰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광인 전략.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 윤석열 또라이고요. 이상해요. 광인이고, 윤석열이 봤을 때 북한도 제가 봤을 땐 또라이라고 봐요. 윤석열 북에 대해서 완벽히 무지하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여론이라도 야야 살살해, 전쟁 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여론이 없어요 지금. 자기 지지층한테 계속 북한 내가 때려버릴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계속 저러고 있다 보니까 평화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이야기하죠. 안보를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안보는 무슨 안보냐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가짜 안보고 결론적으로 거짓 안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안보는 어떤 안보인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체제잖아요. 분단 체제는 휴전협정 체제로서 전쟁 체제예요. 이 전쟁 체제인 분단 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예요. 안보의 목적은 평화인데,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는 안보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안보가 불안해지고 오히려 평화가 깨지고 국민의 행복이 완벽히 무너지는 거짓 가짜 안보의 전쟁 체제를, 분단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안보예요. 완전히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시대에 바뀐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문외한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기존의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거 너희들 용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니들은 아니야, 우리는 미국과 싸우겠어라고 얘기했는데, 북미잖아요, 북미.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선제 타격하면서 북한을 때리니까 갑자기 북한이 방사포를 쏘면서 이게 이제 이번에 한번 나왔었죠. 이 핵이 남한용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단 이번에 말이에요.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핵을, 미국이 맞아야 될 핵을 한국이 맞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전쟁 위기의 미시적 구조예요. 아까 그 시적 구조는 휴전협정 체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미국의 신냉전 전략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 마지막에 북측의 강대강 정명성 전략, 이것이 네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미시적 전략이 뭐냐면요, 어떤 양태냐, 전통적으로 북은 이 모든 문제를, 전쟁의 양 상대방을 북미 양대 상호 관계로 보는 거예요. 북은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구도를 깨고, 미국은 이 판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제일 뒤에서 지휘만 하고 중간에 딱 나선 게 일본이고, 일본 앞에 최전선에 총알바지 돌격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북, 남이 싸우고 그 배후에 일본이 전략무기부터 많은 것을 지원하면서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거예요. 미국만 타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략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는데 전술핵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겠다라는 게 지난해 11월 3일 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을 했어요. 상시 배치 수준에서 상시 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술핵은
노태우 정부 때 1991년도에 다 미국으로 나갔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지난해 11월 3일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전략 전술핵 무기를 상시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 전술핵을 통해서 남이 북과 응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북 입장에서는 한미가 그 결정을 통해서 전술핵을 배치한 마당에 자신들도 전술핵을 더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전술핵은 앞에 미사일을 넣으면 미사일을 앞에 세우면 단거리 미사일용으로도 일본까지 커버가 되니까 전술핵 무기를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원래 국가 전략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미국의 국방수권법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모든 전쟁 개념에 전술핵이 동원된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재래전도 있고 핵전도 있는데 재래전에도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고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2022년 판에서 명시를 한 거예요. 이건 누구용일까요? 이 바로 한반도용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은 전술핵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응하겠죠? 빵빵 아주 고도화해서 전술핵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했고 이 전술핵으로 끝나겠습니까?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면 그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전술은 작전은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죠. 예. 북은 전술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전술핵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미국을 향하는 새로운 신형의 ICBM, 신형 전략 무기들을 더욱더 고도화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전략 무기는 미국을 향해서, 전술핵은 우리와 일본을 향해서 매우 복잡 다양한 구조로 전면가격으로 가고 있죠. 참 그 대통령이요. 저 취임식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위반이에요. 한반도 평화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 말씀에 완벽히 윤석열 대통령 위반이에요.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대통령의 취임 선서 헌법에 이런 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을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가 아니고 평화를 깨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야, 지금 우리 저 의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니 오시기 전에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지금 우리 방송실 앞에 네, 테이블에 한반도 놓여 있는 게 평화. 한반도 평화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뭐 복지도 되고 민주주의 되는 건데 그렇죠. 다 깨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가서 저는 저렇게 대통령 하는 거면 정말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가 진짜 이 운명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제가 최근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복기를 하고 다시 책을 보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전쟁들은 아주 의도된 역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진짜 우연과 우연이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저 수준 자체가 이거는 진짜요. 아유.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많은 모습들은 말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데가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저 강제동원 문제도요. 알아서 해결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 짓을 일본의 정부도 아니고 일본의 기업도 아니고 그들의 사죄도 없이 우리 정부가 나서가서 우리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우리 재단이 한다. 이거는 안보도 외교도 결국 저는 이게 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요. 매국적 행위예요. 매국적 행위. 입에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매국이죠. 매국 외교고 매국 안보예요. 아마도 이거 완전히 때를 만났다. 완전히 호구 잡았다라고 판단할 게 미국과 일본 같아요. 맞아. 이윤석 대통령은. 호구 잡은 거죠, 그냥. 야,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데 막 칼질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데 이 상황을 또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분노 게이지가 아니라 참담함이죠. 그거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끝낸다 치지만 이게 확전이 되면 확대가 되면 그래서 진짜 불안합니다. 끔찍하네요. 예. 전쟁이라는 게 어느 날 계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일촉즉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촉즉발이 뭡니까? 총만 딱 되면 적발되는 거예요.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일촉즉발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진짜 위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이제 상존하기 있습니다.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정. 휴전선 일대에서 내지는 남북 간에 국지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제가 한번 경우의 수로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휴전선 상에서 방금 그 이야기했던 무인기 상황입니다. 무인기는 누가 띄우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제가 상정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잠시. 우리 군이 안 띄워도 돼요. 북이 안 띄워도 돼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국지전을 발생시키고 싶은 것이 일본이면, 어떤 세력이 있다면, 강원도 설악산 정도에서 올리면, 새벽 한 2, 3시에 올렸어. 위에 붕 뜨고 있어. 날이 밝아서 남북 모두에게 포착이 됐어요. 상대방의 짓으로 볼 겁니다. 상호 어떤 한 라인도 없어요. 그러면은 국지전이죠.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NLL 문제는 아실 겁니다. NLL에는 저는 청와대에서 NSC, 소위 말 위기관리센터, 그 대통령의 전국의 모든 안보 현장의 그 화면들 다 봤던 그 장면들이 있어요. NLL 상황은 말입니다. 한쪽에서 사건을 만들겠다고 하면 무조건 터집니다. 거긴 선이 없는 곳이에요. 기동만 해도, 배가 기동만 해도 쭉 내려와도 상대방도 기동을 쭉 내려옵니다. 거긴 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상대방이 너 넘어왔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 NLL이라는 게 미국이 그은 선에 가깝잖아요. 노던 리미트 라인은 미국이 우리 당시 1900 한북이 휴전협정을 맺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반대하니까 더 이상 한국 해군은 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되라고 클라크 당시 사령관이 우리 한국 해군의 북방 한계선을 만드는 게 NLL이에요. 이건 사실 군사보안 계선이 아닌데 여하간 간에 그것은 충돌 지점이죠.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영세 장관이. 이 말은 박상학 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북 심리전 기지인 삐라를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각종 기관에서 방조했거든요. 도와주고. 사실상 도와줬다고 봐야죠. 잘 도와줬습니다. 그거 이제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북에 대한 자극이죠. 이거 9.19 군사분야 합의 나오는데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금지법도 가졌고 냈고. 그런데 올리면 북은 그걸 원점 타격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이미 선전포고 해놨으니 그 올리면은 그 날아오면은 우리 쪽에서 그 풍선 올릴 때 말입니다. 북의 응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도 알아요. 이거 쏘면 저쪽에 응사가 날아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지전이죠. 붙게 됩니다. 이건 상호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을 기획한 애들은 뭐 그 정도 괜찮아. 광주 2, 3천 괜찮아. 뭐 괜찮아. 군사작전입니다. 이건. 전쟁 상황 속에서 저것들을 어떻게 단도리하게 해서는 괜찮아 할 거예요. 그 미칠 파장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확성기 방송 다시 한다 그러죠. 전선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다시 한다고. 그것도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9.19 군사분야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북도 이거 확성기 방송하면은 우리 스피커를 쏘겠다 그랬어요. 쏘면은 우리가 확성기 방송할 때 에이 북이 안 쏠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응사하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NLL이든 무인기든 확성기 방송과 풍선이든 그냥 따곡따곡따곡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계산된 행위이기 때문에. 계산된 행위로 보고 나쁜 의도. 아주 이거는 치밀한 작전에 의거한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작전할 거예요. 감당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대북 전단지하고요. 네. 확성기 확성기는 아주 첨예한 감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국이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는 거는 탄도미사일 우리가 연습하자 이런 거는 사실 체감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이러면 김정은을 막 비난한다거나 요런 전체에 대한 부정이죠. 전당지나 확성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작전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 연평도 포격 정도 안 되겠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긴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폭망이죠. 지금 중국과의 폭망. 관계도 그런데. 폭망. 근데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기회가 되죠. 그런데 북은 미국과 일본을 그렇게 기회로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 대별이면 단거리 중거리 ICBM 괌 주변이든 하와이든 반드시 날아갑니다. 시험탄으로 공해상에 떨어뜨리게 되면 미국은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작전은 이제 전면적인 걸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국진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국진을 상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전략인데 이런 상정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달 우리 쪽에서 비즈니스 스톰하고 막 했을 때 전술핵 동원대가 막 했을 때 북이 발표를 했는 게 있어요. 남측에서 우리가 쐈다고 하는 거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우리 함경도 어디에서 날려서 순항미사일 날려가지고 순항미사일이 울산 앞바다 80km 공해상에 우리 분명히 거기 탄착을 시켰는데 왜 이거 쐈다고 발표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우리 합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다. 이거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북은 쐈다는데 남측은 쏘지 않았대요. 북측이. 중요한 건 뭐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국지전이 있습니다. 국지전이 있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북이 방사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 정도에 서울을 지나서 삥 날아가 가지고 말입니다. 휙 날아가서 우리 남측 이 국토를 그대로 쫙 날아가서 제주도 건너 공해상이든 제주도와 부산 사이에 그냥 이상 해역이든 툭 떨어뜨리게 되면 여긴 도관에든 쥐가 된다라는 걸 상징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국민들은 미친 새끼들 전쟁이야 막 격앙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에는 자비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게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진리도 정의도 없어요. 이번에 러시아가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했는데 예. 항공모함 깨는 미사일을 아파트에 쏴버리더군요. 이거는 어떤 설명도 없어요. 나쁜 새끼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에는. 미친놈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소름 끼치네요. 이 상황을 왜 우리가 이렇게 방조해야 되죠? 사전에 이 싹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올해가 정전 70년이에요. 반전이 아니고 종전, 전쟁을 끝내자. 현 정부의 전쟁 정책 반대한다가 아니라 국민 주권으로서 주인된 권리로서 이 땅의 전쟁은 끝내자라고 주권자의 권리로서 기본권, 생존권인 전쟁을 끝내자라는 종전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정부가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국도 들을 겁니다. 아무런 게 없으면요. 그런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이 반전과 종전의 이야기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미국이 잘못 가냐면은 이게 반미가 됩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 우리가 이렇게 떠들지 않으면 점입가경의 진퇴양난, 진짜 백척간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게 그냥 뭐 하도 그런 게 늑대가 나타났다 같은 이야기로 전쟁 안 날 거야.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에 신념이 생겼어요. 이런 측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 없는 소위 좀 그러니까 무지한 이직들이 자꾸 윤석열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 시원하다.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 내야지.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순환. 전쟁의 위험성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악순환을 지금. 악순환이에요. 왜 이게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는지를 에이, 쟤들이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예상했었습니까? 전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역지사지가 필요한데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북측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북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그들의 표현대로 해보면은 손보려고 할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 정부를 흔드는 거, 경제를 흔드는 거, 이 사회를 흔드는 거 매우 쉬워요. 어차피 지금 적대관계가 들어가 있잖아. 어차피 적대관계 들어갔어요. 휴전협정 체제는 사실은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쟁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것들이 그럴 수 있어?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자체가 통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방송의 모두에 평화의 문제가, 안보의 문제가, 전쟁력 군사적 긴장의 이 엄청난 촉발이 경제까지 파급력이 가가지고 결국 이 정부의 큰 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것도 인태 전략일 수 있다고 인도태평양 생각하는 게 전략. 뭐냐면은 중국을 과하게 봉쇄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만 딱 찍어가지고 니들 기업 활동 못하게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해버리잖아요. 아주 쉬워요.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의존량 4분의 1인 나라를 그런 식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아까 말한 그 이직들 부류는 뭐냐면 중국만 욕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니들이 그럴 줄 몰랐다. 니들 먹여 살려놨더니 지금 배은망덕하다 똑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철저한 상호 자격 관계인데 그 철저한 상호 자격 관계를 중국 중심의 일방적인 관계로만 계속 묘사했기 때문에 무지에서 인식의 오류 때문에 또 중국이 욕하죠. 사실은 우리가 IMF 시절에 그 엄혹했던 외환 위기 사태 때 우리가 IMF를 수월하게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환경적 요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는 이미 한 몸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를 판단해서라도 중국을 적대하면 안 되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촛불 때요. 요런 피켓이 있었어요. 저는 정답이죠.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일반인인데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은 그래서 오죽 저희가 계속 앞에다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라고 놓고 있는 기본 이유가 조건이에요.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요 민주주의 복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의미 없죠. 물적 토대가 저기에 있어야 돼요. 저게 불안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태진이 평화다는 거 왜 5천만 8천만 그 숨고있던 그 역사의 생존 이 모든 걸 따져보면은 가장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왜 너무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전쟁 위기를 어떻게 평화로 만들래? 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정치 권력이 없다. 이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계속 사고 외교참사, 안보참사, 국방참사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 국민 주인들은 뭘 할 것인가? 촛불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나마 제가 몇 가지 기대가 있는 게 있어요. 올해가 정년 70년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국내 국외 해외 동포 그리고 다른 국적의 많은 나라의 범 평화 세력들이 한반도 정전 70년에 근거해서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라는 종전평화운동의 엄청난 결집체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국내외 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부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종교계 교황 다 지긋지긋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쟁 상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자라고 우리가 전쟁 관전을 종전을 이야기하면 그들도 도와주겠죠. 그 분위기로서 이 국면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축에서 올해 3월부터 아마도 매우 많은 해외 동포들이 북측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 지난해 발표했던 해외 동포 권익 공호법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북측으로의 자유로운 왕래, 장기 체류, 거주의 권리, 취업의 권리까지 유학할 수 있는 권리, 수학여행 올 수 있는 권리 다 권리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교류협력, 경제협력, 해외 동포분들이 북을 방문하는 평화의 러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과정이 한편에서의 이 군사적 긴장을 톤다운 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북을 다녀오거든 바로 서울로 오라. 남으로 오라. 북과 남을 오고 가면서 평화의 물결, 평화의 러시로서 한반도의 종전의 분위기를 좀 만들자.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안보리 66245를 결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도주의적 교류는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평화 사업이나 많은 사업들은 미국이 주도해서 낸 안인데 제재 예외를 인정했어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전쟁적 프레임, 군사적 긴장의 프레임이 아닌 종전평화, 교류의 프레임들로서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진압으로 이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우리가 강한 걸 보여주면 북한이 수그라들 거야. 이런 논리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북한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핵무기를 만들고 더 반발을 해왔거든요. 윤석열만큼 못해서 민주정부가 그렇게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네. 요거는 관리의 문제지. 네. 억압한다고 막 으름장 놓고 막 우리가 전쟁 나오면 너희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가장 첫 인식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분단의 가장 본질은 전쟁 상태 적대 관계라는 것인데 그 적대 관계가 모든 비정상의 원인인데 남북이 적인 이유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다. 전쟁을 끝내게 되면 적이 아니다. 이 70수년 모든 인식의 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라. 북이 적이어서 전쟁 중이었는가? 아니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적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답은 우리가 남과 북이 한 민족, 한 계례, 한 동포, 한 가족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다. 그러면 전쟁을 끝내면 된다. 모든 정상성의 회복은 종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그 적대적 생각도 북이 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입니다. 종전을 반대한대요. 안보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종전을 그렇죠. 이번에 반대한대요. 그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종전이 안전보장의 첫 시작인데 그래서 개념적으로라도 당신의 그 적대를 만들었거든 적대인식도 전쟁 상태였다. 전쟁 상태가 끝나면 사실은 평화가 시작된다.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그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기로 합의했었지 않습니까? 그 합의를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종전만 낼 수 있다면 적대는 사라지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적 대북인식, 적대적 철학은 국민 불행의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대통령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진짜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종전선언 같은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와, 놀라운, 정말 이런 멘탈은요 진짜로 광인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어요? 맞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 단순한 산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휴전이 뭔지 분단체제가 뭔지 역사에는 통찰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러신 분이 또 뭐 사법시험 보려고 뭐 부동시 조작해서 군대 안 갔다는 의혹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 이게 되열받아요. 어디 군대나 좀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면 그나마 좀 들을 만한데 그 몰라? 현장에 가서 탱크 부대 가가지고 탱크와 포를 결합한 무기는 없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탱크와 포를 결합한 무기는 없나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탱크와 포를 결합한 무기. 아니 그러니까 저건 정말 어쨌건 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예. 이 방송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심각합니다. 살 떨리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불안해 죽겠어요.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전쟁 나겠구나 싶은 그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을 원하는 일본이 원하잖아요. 일본은 우리 정치에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지금 그 강제동원 저거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이렇게 쉴드 쳐주는 거 보니까 마음껏 하겠다는 거죠. 일본 형들이 좋아하신다면 우리 전쟁도 해줄게 딱 그 태도 같은 느낌이에요. 스스로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남북이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필요로 하는 세력이 암암리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 위해서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아까 망나니라 그랬죠. 근데 그 운명이 그 망나니 짓에 그 망나니의 칼이 우리 국민들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에휴, 씨. 자, 이층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우, 전쟁이 나면 2칙이나 1칙이나 다 똑같이 죽어요. 전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전쟁은 제가 직접 경험한 전쟁이 있습니다. 5.18이요. 도청 옆에 살았어요, 제가. 그것만 봐도 끔찍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종의 내전 상태였잖아요. 내전이죠. 그래 저는 이 근처에 여의도에서 10월 달에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 소리하고 똑같죠. 5.18 때 들은 총소리랑 똑같아요. 따다다다다다. 군대에서 사격할 때도 나는 약간 소름 끼쳤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포라는 것은 이거는 멘탈이 다 나가게 됩니다. 미사일 동원되고 예를 들어 북한이 이번에 쐈던 방사포를 어디 고리원전 같은 데나 떨어뜨려봐요. 미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 포항제철, 광양포스코, 공해상에다 딱 직선거리에 탁탁탁 찍어서 몇 발 갖다 놓으면은 아비규환일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형국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최고 전문가, 북한에서 살다도 오셨던 개성이지만 예. 개성공단 전 이사장님, 김진양 의장님과 함께 오늘 특별한 인터뷰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뭐 명절이라고 고향도 가시고 하시잖아요. 전쟁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주위에서 이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 내려놓고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 평화는 지켜야 된다. 그럼요. 평화가 있어야 경제도 있고 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이룩한 경제,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물거품돼 버리는 건데. 자,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김지장 의장과 함께한 인터뷰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뭐 하나 만드셨죠? 평화TV? 통일TV 협동조합을 맡고 있어요. 통일TV? 통일TV는 채널 KT 원래 채널 262번에 진청규 대표께서 통일TV를 만들었고 그 통일TV는 북측의 방송을 가감 없이 전날 거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황해서 통일TV요? 통일TV입니다. 아주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죠?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했어요. 아. 지난해 8월에 개국했습니다. 통일TV 남북관계 통일평화문제 전문가로서 통일TV에서 북측의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인데 그리고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통일TV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많이 봅시다. 많이 보게 해줍시다. 그 협동조합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런 채널이 있었군요. 꼭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런 세상이야? 이 통일TV 보시면요. 뭐 우리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KT 원래 TV. 지금 저도 KT 거 보고 있거든요. 네. 채널 262번 지켜보시기 우영우 바랍니다. 262. 나는 이걸 대충 보고요. 구독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이거는 저기 방송에 있는 네. 종편의 26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도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역대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새날은 몰러갔다가 이따가 한 4시 반 넘어서 올 거고요. 우리 지금 의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즐거운 건 아니지. 잘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